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입국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점이 성과로 보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6개 분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핵 문제는 양국이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평소 압박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대화 필요성을 주장했던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수용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 과정에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점은 성과로 꼽힙니다. 앞으로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부터 제안한 2단계 북핵 해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한국 주도를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수정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 방위 체제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한국 주도를 명시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됐다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이루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대로 현 정부 임기인 2022년 이전에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예정보다 최소 3년 이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전환을 앞당기려면 그만큼 북한 위협에 대응할 국방력도 빨리 강화해야 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정찰, 정보 전력, 그리고 공군 전력, 해군 전력, 그리고 지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아주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군사 예산 투자가 아주 많이 따라야 되는데 반대로 조기에 전환되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함으로써 연합 방위 태세가 오히려 확대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만 이끌어낸 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로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석 기자입니다. 취임 전부터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 South Korea pays for 50% of the personnel costs for U.S. troops. How much percent? 50%. 50. Why not 100%?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Burden sharing is a very important factor, a factor that's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취임 후 처음으로 공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있을 방위비 협상을 놓고 미국 정부의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또 내년도 가을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좀 더 우위를 잡으려는 그런 압박용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칙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이 동맹국, 우방국보다 더 높은 비율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대북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단계가 여건이 될지 특정하진 않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And they're going to sign a deal that's great for South Korea and great for the United States. 청와대는 이에 대해 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결코 없었다고 밝힌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를 일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없이 그 합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지 재협상을 별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미국인 석방 등 어떤 단계가 올바른 여건이 될지 특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 비교적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여러 차례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돌출 발언을 내놓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기가 사실상 2주 전에 끝났다는 건데요. 한미 FTA는 따로 정해진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황당한 주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엉뚱한 말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함께 배석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소개하며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아침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무역협정은 만기가 다가온다며 사실 2주 전에 만기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가 마치 시한이 만료돼 다시 협상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로 정해진 만기가 없다는 점에서 황당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 간 합의한 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가 아마 합의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성명이 나오기까지 7시간이 걸렸습니다. 일각에선 성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백악관에서 결재를 늦게 했기 때문이었다는데 왜 결재가 늦었던 걸까요? 김종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된 1차적인 이유는 공동성명문 자체가 늦게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양국이 워낙 많은 현안을 다룬 데다가 외교문서의 성격상 단어의 뉘앙스나 조사 하나까지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합의문이 완성된 건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전. 하지만 백악관 측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을 마친 시각이 낮 12시인데 오후 4시에는 최종 결재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까지 알려져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공동 성명 발표안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재가 늦어진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악관의 상습적인 늑장 결재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이번 공동 성명 발표 지연이 워싱턴에서는 빈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앞서 트럼프 정부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나라는 모두 6개 국가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3일이나 지난 시점에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깜짝 면담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맥케인 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돼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면담 자리에서 맥케인 위원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절차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백악관 영빈관에서 40분 동안 이루어진 깜짝 접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I thank you, Mr. President. I congratulate you on your victory. These are very difficult and challenging times.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무산된 면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5월에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 방안이 무산됐던 거 아주 아쉬웠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의 한국 부담을 말했을 때 맥케인 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내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이끄는 올바른 지름길이라며 다시 한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케인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는다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애초 계획에 없었던 이번 면담은 맥케인 의원이 꼭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성사됐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선 김정숙 여사의 행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현지 간담회에서 김정숙 여사가 입은 전통 의상에 관심이 쏟아지자 입고 있던 한복을 즉석에서 벗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전직 주한대사 배우자와 주한미군 배우자 모임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 대사 부인인 조앤 허버드 여사가 김 여사가 입고 있던 분홍색 겉옷을 칭찬하자 김 여사는 즉석에서 옷을 벗어 깜짝 선물을 건넸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참석자들도 놀라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겉옷은 누빔 장인이 만든 옷으로 한미동맹의 가교 역할을 했던 분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벗어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노인복지센터도 들렀습니다. 해군으로 복무한 잭 셀러 씨의 그림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아예 옆자리에 앉아 직접 붓을 들고 파랑새를 그렸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어머니도 치매라고 개인사를 밝히며 거리감을 좁히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방미 기간 전속 미용사를 대동하지 않고 화장과 머리 손질을 현지 교민 미용사에게 맡기는 등 소탈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문준용 씨 의혹 조작과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제보 조작 파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가 가담했는지가 관건인데 당 차원의 조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태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 대면 조사는 거절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이유미 씨의 구명 호소 문자 메시지 등과 관련해 애초 안 전 대표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안 전 대표는 대면 조사보다는 전화 조사로 진행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영 조사단장이 간단히 1차 전화 조사만 진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다른 관계자들도 만나서 조사하고 있다며 원칙을 밝혔고 안 전 대표도 차후 대면 조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대표가 계속해서 전화 조사를 고수한다면 조사 범위가 한정돼 진상조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인사 관련한 소식도 짚어보죠.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상곤 후보자나 송영무 후보자 또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3명 후보자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인사청문회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 모두 의혹이 충분하게 해명됐다면서 야당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3당은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입니다.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시한 만료를 맞이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예산과 청문회를 연계하겠다는 뜻도 내비치면서 임명 강행 시 국회 파행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문준용 씨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어제도 구속수감 중인 이유미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취재진이 당 윗선의 개입에 대해서 물었지만 이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어제도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급 체포된 이후 엿새 연속으로 전날 조사를 받은 지 13시간 만에 또다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 씨는 안철수 전 대표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당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구명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 차원의 묵인이나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면 한 말씀 하시죠. 안철수 전 대표 관련해서 얘기하신 건 혹시 없으세요? 수사자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번 주 초 소환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특혜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이용지 의원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의 한 폐유 정제 공장에서 불이 났다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는 어선에 불이 나서 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현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장 건물의 절반가량이 까맣게 그슬렸고 앙상한 뼈대마저 보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2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폐유 정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바깥의 천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내려오자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들것에 실린 50대 강모 씨를 옮깁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중미 국가인 벨리즈 국적의 한 화물선으로부터 제주 서귀포 해상에 떠있던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6명을 구조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조된 선원 중 강 씨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지만 나머지 선원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형수술을 받고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을 조작한 간호사가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말 양악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퇴원 다음 날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가족이 입수한 진료 기록이 나중에 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어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의 수간호사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골프 연습장 주부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 2명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닷새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머리 모양을 짧게 한 두 사람의 모습으로 수배 전단도 새로 배포했습니다. 김건웅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미용실. 한 남성이 머리를 짧게 스포츠형으로 깎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행으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성과 함께 계산을 하고 자세히 보니 이 남성은 귀 윗머리에 일자로 스크래치까지 냈습니다.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지난달 24일 경남 창원시내 한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 심천우와 강정임입니다. 범행 이틀 뒤인 26일에 태연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계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추적에 실패한 경찰은 사흘 뒤인 29일 이들을 공개 수배했고 미용실 CCTV까지 공개했습니다. 수배 전단도 머리 모양이 바뀐 두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순천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좀 관계를 넓혀가지고 공개 수배는 누굴 안 드러내기 때문에 농막이나 배가나 무인텔, 여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고 그런. 현재 30건이 넘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지만 대부분 오인 신고였습니다. 공개 수배 닷새째가 됐지만 이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어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건은입니다. 파손된 스마트폰을 지나가는 차량 옆에 일부러 떨어뜨려서 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순순히 응하면 병원 치료비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
남성 3명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어슬렁거립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나가자 스마트폰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자세히 보니 차와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런 좁은 길에 숨어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파손된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다음 차와 부딪히면서 스마트폰이 깨졌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순순히 돈을 건넨 운전자에겐 병원 치료비까지 요구한 겁니다. 처음부터 조금 이거는 사기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휴대폰도 떨어뜨리고 이제 한 명은 안 아프던 팔이 아프다고 하고. 주로 여성 운전자나 택시기사가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달간 40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택시는 사고 시 보험 처리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현금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21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순찰을 하던 경찰이 양수가 터진 임신부를 병원으로 긴급 호송해서 산모와 아이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40분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통과를 한 건데요.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도심을 질주합니다. 순찰차에 탄 사람은 임신부 36살 백모 씨. 택시에서 내린 기사가 달려와 출산이 임박한 승객이 양수가 터졌다며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호송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내내 여순경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백 씨를 진정시키고 119에 연락해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계속 배가 아프고 양수 부분이 좀 그렇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119를 바깥하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려서 바로 간 거거든요. 병원까지의 거리는 15km. 평소 40여 분이 걸리지만 긴급 호송에 나선 순찰차는 20분 만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도 백 씨를 부축하며 분만실 간호사에게 직접 데려다줬습니다. 다행히 백 씨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무사히 딸을 낳았고 아이와 함께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가 산모와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찰을 도와서 치안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에는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과연 제 일을 잘 하고 있을까요? 취재 결과 엉성하게 관리되는 자율방범대가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서울의 한 자율방범대 사무실입니다. 불이 켜져 있고 경광등이 돌아가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두우면 아무래도 어둠보다 밝은 게 낫죠. 내 방도 좁게 있고. 자율방범대 앞에 순찰 차량 유리창엔 먼지가 쌓였고 곳곳에 오물도 묻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율방범대 사무실입니다. 범죄 발생이 집중되는 자정 무렵이지만 불은 꺼져 있고 문은 이처럼 굳게 잠겨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전국 4천여 곳에서 10만 명이 넘는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만 한 해 100억 원이 넘지만 관리는 허술합니다. 자율방범은 자원봉사활동이에요. 언제 돌지, 어느 구역을 돌지 이런 건 그분들 스스로 정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지방청별로 관리 규칙을 뒀는데 규정이 없는 곳도 있고 내용도 제각각입니다. 지난 4월엔 한 방범대장이 은행 강도로 돌변하고 방범대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된 겁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이다 하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게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발의된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내일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주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모두 12,000가구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견본주택은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입구를 지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서울 용산에 분양하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이 모이더니 하루 동안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달 3일부터 대출 규제도 있다고 하고 그 전에 이제 오픈하는 마지막 모델하우스인 것 같아서 방문을 했고요. 서울 강동구에 들어설 아파트 견본주택도
최소 1시간을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출 규제 전 미리 집을 사려는 사람들로 수도권 견본주택에 막판 청약 인파가 몰린 겁니다. 내일부터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10%포인트 줄어들고 아파트 잔금 대출에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강력한 대출 규제안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이 되는 데는 되지만 또한 미달되는 것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서울이면 가장 좋겠고 지방이 커지는 거, 인구에 비례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추가로 발표될 규제안을 고려해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3년 전 인천 송도에 문을 연 한옥마을 식당가는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인천의 명소로 알려진 곳인데요. 인천시가 이 한옥마을을 철거하라는 조치를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인천 송도 중앙공원에 문을 연 한옥마을입니다. 주식회사 엔타스 SD라는 업체가 이곳에 한옥 형태로 대형 식당 4개를 지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천시가 이 식당들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엔타스 SD가 인천시 소유인 이 땅의 임대료를 감면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자기 회사를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3년 전 임대계약 자체가 무효화됐다며 인천시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엔타스 SD 측은 철거는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토지 임대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합법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 15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까지 철거하라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3년간 감면받은 임대료 12억 원도 원래대로 냈습니다. 갑자기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을 끝내버려야 되는, 계약을 종료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야 라고 이제 갑자기 입장 변화해서 저희는 그래도. 엔타스 측은 최근 인천시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인천시도 이에 맞서 영업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홍콩 반환 20주년을 기념해 취임 후 처음으로 홍콩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의 친독립 세력에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의 홍콩 방문 동안 대규모 친중, 반중 집회가 거리 곳곳에서 열리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任何危害国家主权安全、挑战中央权力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시 주석이 중국 본토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한계선을 넘는 행위로 규정한 겁니다. 시 주석이 전날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열어 중국의 위용을 과시한 것도 홍콩이 중국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홍콩인들의 분열과 대립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이 홍콩에 머무르는 사흘 내내 친중 반중 맞불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면서 거리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에 취임한 캐리람이 중국 친화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시진핑의 메시지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 의원님은 어제 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더 깊이 있는 해설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되고 오늘 오후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그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짧게 일단 총평 먼저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이제 이번이 저는 세 번째였다고 생각해요. 뭐가 세 번째냐면 예. 우리나라의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북한과 핵볕 정책을 비롯해서 좀 더 유화적인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부에서 세 번째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네. 그런 점에서 중도 또는 보수층에서는 불안한 어떤 마음, 또 이제 그 사드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이제 일촉즉발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정상과의 회담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우려 섞인 어떤 시선을 보냈는데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어떤 수사 그리고 언행, 그리고 행동, 그리고 어떤 포지션, 이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불식시켜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예. 이제 일단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가서 노년 그 참전 용사들한테 네. 연설을 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다른 분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그 경선이나 대선에서 그때는 안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어떤 연설에 있어서 분위기를 보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능력. 그러니까 딱 그 노년, 참전 용사들이 네네. 눈물을 흘릴 때 한 번 딱 호흡을 끊고 그 참전 용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예.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 감동을 자아내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미국이 또 워낙 그런 감동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그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쟁점들이 있을 때 일부러 참전 용사라든지 혹은 네. 제복을 입은 그런 분들을 2층에 딱 해서 박수를 보내게 하고 네네. 한번 그 박수를 유도한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복을 입은 용사들이라든지 소방대원들이라든지 굉장히 영웅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얘기부터 장진호 연설 매우 훌륭했다라고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감동적이었다고. 있는 그런 네. 소재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유연했다. 짧게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사실은 정상회담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예.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지 돌발 몰랐는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정상적이었다. 돌출 행동 없이 네네. 정상적이었다. 양측 다 굉장히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그렇지만 총론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부딪히는 면이 없었어요. 네네. 문제는 이제 아쉬운 부분은 강론인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예. 서로 사실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숙제이고요. 네. 불안했던 것은 일정 정도 씻겼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네. 그래요. 총론은 더 들어가야 하긴 하지만, 강론은 더 들어가야 하긴 하지만, 총론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 강론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국가가 어쨌든 법적으로 다른 국가인데 둘 다 똑같은 예.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양국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남북관계라든가 전자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측이 제시하고자 했던 많은 요구들,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고, 또 미국은 미국이 그동안 요구하고 싶었던 것들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조율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양국 간에 좀 더 조율이 필요하겠죠. 숙제는 남아있지만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는 예.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보 정부라고 할까요? 진보 정부와 미국의 보수 정부가 만나서 한미 간에 혹시 엇박자가 날지 않았나 그런 우려는 완전히 부식됐고요. 네. 그리고 사드 같은 이런 문제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조차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측 지도자 간의 신뢰가 확실히 구축된 모습. 네. 그래서 향후 5년이 확실히 한미 관계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향후 5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트럼프는 임기가 4년입니다. 5년이라고 하면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도 기원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아주 고도의 외교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큰 기쁨을 준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것.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특히 그 한미 연합방위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평화 통일을 한국이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도한다. 이거는 사실 전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성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접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예우를 갖춘 모습이었다. 뭐 환대를 받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수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뭐 처음부터 사실은 백악관 만찬이 준비돼 있다 네. 해서 가기 전부터 백악관 만찬이라는 그 의미 뭐 그 많이 보도가 됐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돌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웨스트윙, 이스트윙 사이에 있는 본관 2층에서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기자들한테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한참 기다렸어요. 안 내려오셔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지 않고 3층, 본관 3층으로 올라갔는데 3층에 보시면 바로 그 본관 그 테라스 바로 옆이 트리티 룸이라고 해서 트리티 룸이라고 해서 집무실, 그다음에 그 옆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묵었던 침실. 그런데 이제 보여준 게 하나 있죠. 우리가 본 게 원본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어드레스, 게티스버그 연설문 원본이 있었다. 거기에 뭐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게 하고 그런 어떤 예우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해서 그 트리티 룸까지는 구경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그런 어떤 뭐 그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우를 다 갖춘 그런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사실은 청구서는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다. 예우라는 것이 물론 이제 조금 이제 그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모든 게 다 외교라는 것이 주고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예우를 다 해준 건 좋으나 이제 한미 FTA 바로 뭐 또 그런 돌발 발언들 뭐 공동 성명에는 없지만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뭐 한미 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청구서로 돌아올 문제이기 때문에 예우를 너무 많이 좋아해도 사실은 걱정이 앞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구체적인 숙제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FTA 문제 꺼내주셨으니까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정상 간의 이견 차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위원님,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던 이견이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트럼프가 좀 더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냥 이제 그 방송이나 언론 보도만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미 간에 뭐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저께 공동 성명이 7시간이 늦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성명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고 합의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발표문은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밝혀졌지만 한미 FTA 뭐 개정 협상 재개 이런 거는 사실 무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를 평가하는 실무 협의단 이런 걸 만들어서 회의해 보자 이런 내용이었고 따라서 정상회담 그 결과 이게 공동 성명을 보면 성명을 읽으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의 위상이 강화됐구나. 특히 이것이 두드러지는 게 왜 그러냐면 한 7, 8개월 이상 한국 외교에 완전한 공백이 있었는데 이것을 능가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하나 인정했고 이를테면 남북 대화를 한다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한다. 이 구절 같은 게 굉장히 저한테 이게 우리가 얻을 거는 다 얻었구나. 왜냐하면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이거는 전혀 양국 간에 합의된 게 아닙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서 국내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잘 됐을 뿐 아니라 한미 FTA는 어차피 각오한 거고 이거는 한미 FTA는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면 폐기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한테 낭패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단을 구성한다는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통제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한미 FTA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 운영이 됐고 미국한테도 엄청난 이득이 있고 이를테면 무역의 수지, 서비스 수지, 그다음에 무기 구입 또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입에 있어서 미국의 그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비중이 커진 거 이런 거 보면 한국의 경제가 지금 수입 전반이 좀 줄었기 때문에 많이 안 늘은 것일 뿐이지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자동차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좀 이따 제가 수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사실 뭐 그렇게 미국이 불리한 협상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미국한테도 거네요. 많은 이득이 있고 그거는 상당 부분 눈에 보이지 않고 계산이 안 돼서 그렇다. 네, 실장님은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일단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제가 이견 있는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뭐 높게 평가는 하는데 안보 문제, 북핵 문제부터 말씀하셔서 이제 그 물론 명문화된 것은 이제 주도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가 굉장히 이 북한과 직접적인 어떤 대화 채널을 열고 물론 인질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뭐 반민 반관 그 회담도 열고 하는 그 과정들에서 우리가 배제됐다.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이제 초조한 어떤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된 건 주도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건 일단 공동성명으로서의 어떤 성과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속을 들여다보면 이거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뭘 주장하냐 하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인내는 끝났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 우선되는 것은 이란이라든지 쿠바 문제는 해결했지만 북한은 계속 참고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차 핵실험까지 또 이 미사일 그대로 계속 이제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감과 함께 그 진행들은 바로 미국을 향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 관계가 아니라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어떤 부분들은 미국이 스스로 나서서 참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론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역시 계속 이어지는 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북한 문제는 저희가 또 후반부에 따로 또 마련했으니까요. FTA 관련해서 FTA 또 문제는 사실 아까 제가 총론에서 사실은 돌발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나 혹은 방위비 분담은 이미 트럼프가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경선 시절부터 이걸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강도가 더 세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7시간 동안 이 시간을 번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어떤 이야기는 남아있을 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도 역시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공동선언문에 없다고 해서 미국이 FTA 재협상을 언제든 다시 꺼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건 처음 시작이고 시작해서 양측 정부가 이제 상견례 정도인데 상견례에서 돌발적으로 어떤 어긋남이 없었다. 이것이 성과이지 이것이 5년간 향후 이 공동선언문을 기초로 해서 명문화된 이것이 무슨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재협상에 대한 거는 분명히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FTA의 만기가 이미 2주 전에 끝났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근데 그 재협상을 하든 다른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대통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국회에서 한 90일 정도의 회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준비 과정들이나 실제 그것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더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그 트위터에도 그런 내용을 남기니까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CNBC나 이런 곳을 비롯해서 통계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왜곡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다시 정식 의제가 된다면 미국 내에서 의제가 된다면 미국의 국회나 미국의 전문가들도 트럼프 의견을 100% 동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트럼프가 본인의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은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현실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계속 요구는 하겠습니다만은 현실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준비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틀린 겁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했던 부분이요? 일단은 협의회가 구성되는 거고요. 나프타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나프타 협상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이미 대통령께서 잘 준비하셔서 가신 내용이 뭐냐면 2011년에 이제 한미 FTA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세계 무역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한미 간의 교역은 10% 이상 늘었어요. 그것만 봐도 양국이 이익이 증진된 걸 알 수 있고 한국이 수입을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수입이 조금 덜 늘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한국이 전반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지금 국내 수요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도 줄어들었다라는 그 얘기가 또 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수지 이거는 예. 이제 무역 외에 이를테면 보험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의 적자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같은 건 오히려 아주 점진적으로 지금 거의 정체 상태에 비슷해요. 그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서비스 네. 수지 적자는 네. 사실 미국의 이득을 주면서 발생한 그 적자가 미국이 있습니까? 흑자인데 그렇죠. 흑자 폭이 거의 80억 달러, 100억 달러 예. 가기 때문에 사실 그걸 빼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무기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미국 무기를 사주는데 1년에 거의 3조 5천억 원 이상 매년 10년 평균을 볼 때 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과 별도로 기지 이전비로 9조 이상, 9조 내지 10조를 우리가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수치로는 자동차 수입이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협상엔 다행인 게 작년에 미국 자동차 수입이 역대 최고치 6만 대가 넘었고 네네네. 재작년 비해서 22.4%가 늘은 데 네네. 비해서 우리의 미국 자동차 수출은 거의 정체 내지는 거의 안 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네네.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미국 측이 불공정 무역이다라고 주장할 때 다 계산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작년치 내지 네. 상무장관의 얘기만 듣고 그러는데 이를테면은 지금 강판, 뭐 철강 문제도 얘기하잖아요. 예, 철강에 예. 대해서는 벌써 미국이 유종령 관광에 대해서는 24.92%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판 여기도 11.7% 이미 부과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한미 FTA보다 더 사실상 어겨가면서 높은 그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으면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도 재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는 200억 달러가 훨씬 넘었거든요, 적자가. 근데 작년에 130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추세로 볼 때는 트럼프가 뒤늦은 거죠. 사실은 이미 조정이 되고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투자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훨씬 많고 지금 급증하고 있고 이번에도 네. 40조 원 구매 사절단 갔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을 잘 대우하고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짓고 했던 게 구매 사절단도 가고 사실은 알고 있지만 트럼프가 일부러 언론 발표문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자기의 지지층을 겨냥해서 내가 이렇게 내 대통령 역할, 경제사령관 역할 잘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저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구체적인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할 말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원래부터 할 말은 많죠. 예상은 어떻게 보시면 그렇죠. 만약에 재협상에 들어갔을 경우에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트럼프가 그 대선 때 이야기를 했을 예. 때 우리 이 전 정부에서도 또는 언론에서도 다 하나씩 그것을 반박했었습니다. 내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것을 다시 문제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수치로 뭐 어떤 결론을 내서 우리 어느 쪽은 우위가 있다가 아니라 그 미국은 미국대로 굉장히 미국 우선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경제 사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이런 어떤 많은 수치들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쪽에서 협상을 하는 건 네. 한미 FTA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과 연계돼 있어요. 방위 분담금 문제 또는 예. 안보 외교 문제도 사실 하나씩 다 카드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 놓고 두 양국 간의 어떤 협상을 벌이는 그런 네.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쪽에서 어떻게 양보가 되면 또 하나에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전혀 다른 아마 안보적인 측면이나 다른 측면에서 네. 요구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일일이 그것이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은 협상에서는 아니라는 네. 거죠. 한미 FTA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동시에 꺼내진 게 방위비 분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이것만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분석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뭐 그 전에 이제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서 뭐 1조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말들을 하기도 했고 네네. 사드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뭐 예, 이제 예.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방위 분담금이 사드 배치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좀 추후의 문제고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가 예. 방위 분담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추가적으로 보자면 부지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같은 경우를 좀 저렴하게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2조 원 정도는 매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예, 예. 네, 사실상 2조 원을 사실상 부담하고 2조 원 있다는 부담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조 원 더 내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국방부가 사실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2조 원 정도 내고 있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의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지나 아니면 시설 서비스 이런 것들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뭐 무기 구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에펙 사업 뭐 비행기 한 번 사는 것만 해도 8조 4천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외에도 매년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의 미국 무기들을 구입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라라고 하는 그 측면의 주장이 단순하게 사실 방위 분담금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카드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당신들이 외교안보적 카드로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제안,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공식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이야기를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우리로서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아직 정확하게 딱 입장을 정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을 준다면 사실은 국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대통령은 현재 미국 의회에 가서 말씀하셨던 것들,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러한 절차들이 내가 어떤 심정을 갖고, 다시 말하면 반대라고 철회라고 하는 것들을 단정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후보 시절에 하셨던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것,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사실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사드 문제였었는데 별 잡음 없이 넘어갔어요. 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앞서서 위원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해 준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는데 이 문제를 두고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이거는 좀 표현 자체는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사실은 다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해왔던 것을 이제 찾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러나 한미 간의 국력의 격차를 보면 미국이 아주 사용하기 싫어하는 표현이 한국의 주도권 인정. 소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그 운전대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 운전대를 이제 미국이 넘겨주는 것을 인정했다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신속한 전환에 합의했고, 그리고 연합방위에 있어서 기타 모든 시설 같은 걸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게 자주 써졌던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으로. 이런 표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 지금 사실 주도하고 있지 않아요. 한미연합사령관은 사실상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데 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한국도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방위 능력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평화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데 미국은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 국내에서 뜨겁게 논쟁도 하고 했던 게 뭐냐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 언제 어떤 방법과 어떤 조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의 핵을 궁극적으로 포기시키냐. 여기서 미국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 너는 살려줄게 포기하고 약간의 인센티브 줄게 이런 식인데 우리 정부는 뭐냐면은 그렇게 북한이 대화 나오는데 모든 걸 쏟아부어서 했더니 8년 동안 아무 대화도 못했다. 따라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미가 협의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거 자체가 지금 달랐는데 그거를 우리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인터뷰도 하고 기내에서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두 단계로 짧게 정리를 해서 첫 번째는 동결하고 그 다음 단계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해결을 모색한다는 두 단계로 정리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입장인 북한이 핵을 동결해야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딱 해줌으로써 트럼프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방법, 즉 북한이 핵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마련하는 걸 협의하는 거를 우리 대통령 제안으로 그거를 명문화했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협의가 보다 활발하게 될 것이고 그 제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고 과거에는 미국이 제안하면 그냥 가능한 대화하지 말죠.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인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해서 가능한 제안을 만들어서 북한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략적 억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하는 데서 2+2 외교 국방 연석회의 정례하고 그다음에 확장 억지를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체 이것도 정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방 외교 통일 문제까지 우리의 입장을 대부분 다 수용해줬다. 이런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표현을 하기를요. 운전석에는 우리나라가 앉고 뒷자리에 미국을 앉히고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에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느끼게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실제로 그러면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자, 5년 예. 전 상황을 한 네. 번만 돌아와 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합니다. 거기서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 결과를 낳아요. 똑같은 어떤 전시작전권 통제에서도 거기서는 지금 그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혹은 4차 핵실험, 그 당시는 4차 핵실험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2015년까지가 원래는 전자권 인수가 뭐 이렇게 시기가 못 박혀 있었는데 네네.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상황으로 가자.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이 화해 모드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까지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유예하자라는 그런 합의를 봅니다. 그때 이제 운전석 얘기가 그때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운전석을 누가 짓느냐. 뭐 운전석은 한국이 쥐더라도 옆에 앉아 있는 게 미군이라면 네.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그 한미 연합사에서 완전히 우리가 배제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운전석 얘기가 그때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 지금의 상황이 물론 이제 명문화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명문화됐고 만약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와 지금이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냐면 5차 핵실험이 끝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는 6차 핵실험만 남아있는 단계, 그다음에 미사일도 거의 ICBM 네. 그 직전까지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면 북한이 이 두 가지만 조금만 더해서 완성을 하면 카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드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남한이라는 그러니까 남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당장 동결하면 대화하겠다. 두 번째 단계에서 비핵화하면 동결하겠다라는 것이 북한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이득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북한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 5년 전과 또 다르다. 5년 전에 그래도 양측을 바라보면서 남쪽을 그렇죠.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네. 있었는데 지금은 남쪽의 어떤 카드, 남쪽의 보상을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이 두 단계만 넘어가면 두 단계만 넘어가면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완전히 핵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훨씬 더 커진다. 그랬을 때 남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 두 단계가 지금 북한의 귀에 들리겠느냐. 그 두 단계의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간다면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주도권을 남한이 갖는다는 성명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자신들의 어떤 그 위협, 그러니까 남한을 거치지 않고 미국의 직접적인 어떤 위협의 최종 단계까지 왔다면 그런 성명서의 어떤 문제 이상의 어떤 상황으로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분석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뭐 본인들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일단 당분간 더 집중할 것이다 이런 인식인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회담 이후에 그 결과로서 예를 들면 북미 간의 대화는 단절되는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두 개 국가 간에 나눌 이야기들은 충분히 될 텐데요. 사실은 북한을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과 제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한국에게 주도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아예 회담문 자체에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또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제 군사력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게 지금 계속 논의되어 온 것처럼 지금 현재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뭐 남북 간에도 대화를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대화라고 하는 것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들이 직접적인 대화라기보다 뭐 육자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유엔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형식을 많이 빌어서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잠깐 뭐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북한이 이제 미국만을 보면서 더 크게 얘기할 텐데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뭐 핵이라고 하는 것, ICBM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미국에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실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 한반도 안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위중함을 생각해 보자면 남한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위중함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그동안은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도권을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실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떨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중심을 잡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카드를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대화에 있어서 미국이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단순하게 미국이 이제 손을 놓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뭐 더 이상은 북한과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과정 안에서 한국이 그동안 못 해왔던 것들,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좀 너무 못 해졌던 것들에 대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간에 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결국 북한의 반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반응을 언제쯤 내놓을 것이며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그리고 북한이 찬스를 하나 잡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건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금 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대통령께서 만찬장에 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단둥은행을 제재를 했습니다. 네네. 마치 한미 간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계실 때 이런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들어가고 사실 북한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 이게 한미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중국의 반중 동맹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일부러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시진핑 주석하고 만찬장에서 지금 시리아를 공습하려고 내가 지시했다. 그건 거의 비슷한 건데 네네. 사실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혹시 저는 미국 측이 고도의 노림수가 혹시 저는 들어있을 수도 당연히 있을까요? 미국이 시기적으로 그걸 조정했다라고 보고요. 지금 사드 배치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미국의 움직임이 자신의 능력으로 중국을 확실히 견제를 못하니까 한국이나 일본을 동원해서 그 힘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이제 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다음 주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대통령께서 준비하셔야 될 건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했습니다. 예. 근데 한중 정상회담에도 성공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근데 네. 만만치 않을 거라고 지금 보여요. 불과 이 다음 주 말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하시는데 그때까지 한 달 정도 기간 중에 우리가 주도권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서 미국과 함께 제안을 하고 북한과 대화를 성사를 못 시키면 8월 중순에 8.15 경축사 바로 직후에 한미연합훈련 또 있습니다. 그때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6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쏘면 트럼프는 지금 그 공동 성명이 아니라 언론 발표문에서 얘기한 대로 정말 인내는 끝났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은 북미 간의 정면 대결로 가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대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차라리 그런 북한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화하는 게 유리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만족하시지 말고 한중 정상회담도 성공시키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대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한반도 정세를 그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잘 어쨌든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요. 네. 상황을 저희가 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2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도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곳곳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이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며 비가 계속되겠고요.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